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국회의장 출신의 정세균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야당은 상권 분립을 해치는 인사라고 비판하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시세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내년도 공시가격이 대폭 오릅니다. 서울, 강남, 마포 등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이 20에서 30% 이상 상승해 다주택자에게 부과될 보유세는 50%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전 장관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법적 책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검사와 경찰관 9명을 가혹행위 등의 책임을 물어 입건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실종 초등학생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서 뭔가 진행 중이면 실망할 것이라며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즈는 동창리 발사장에서 엔진 시험대 정비 작업이 시작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30대 남성이 자신의 친구인 현직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자진 신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로 6선 국회의원에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세균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접 기자실을 찾아서 정 총리 후보자 지명 사실을 알렸습니다. 호남 출신의 오랜 정치 경험 그리고 경제 전문성이 두루 감안된 인사로 보이는데 당장은 국회의장 출신 첫 총리라는 점이 가장 도드라져 보입니다. 먼저 백대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기자실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 후보자로 직접 지명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우선 경제를 잘 아는 분입니다.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입니다. 정 지명자는 쌍용그룹 임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 지명자가 민생 경제를 잘 알고 국민 통합과 화합,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정 지명자도 경제와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습니다. 오늘 총리 지명은 무엇보다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총리를 정치 일선에 돌려보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총리를 내년 총선 간판으로 세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전남 출신인 이 총리에 이어 전북 출신 정 지명자를 총리 후보자로 내세우면서 대한신당 등이 장악하고 있는 호남을 잡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6선 의원을 거치면서 야당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정 지명자를 앞세워 대야 관계를 개선해보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먼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입법부 수장이 총리로 임명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정세균 총리설이 나왔을 때부터 여러 언론이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죠. 당장 야당에서는 삼권 분립 훼손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같은 격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청와대 역시 고민이 적지 않았던 듯합니다. 이어서 김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로 지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저는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정세균 총리 지명자도 적절한지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 지명은 사상 처음입니다. 행정부 견제가 존재 이유인 입법부의 수장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행정부 2인자가 되면 국회가 행정부의 하부 조직처럼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독재입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진 독재,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독재, 대한민국의 오직
대통령만 보이는 독재입니다. 당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삼권 분립의 침을 뱉는 후보 지명이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경력이 대화와 타협을 잘 이끌어낼 것이라고 감쌌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총리 교체 문제가 정리되면서 이낙연 총리의 다음 행보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얻으면서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도 발돋움한 이낙연 총리가 만약 서울 종로 출마를 결정한다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대선 전초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흥미로운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오늘 대표급 인사들의 전략지역 출마를 권고한 것도 이런 전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보도에 조덕현 기자입니다. 각종 집회로 민심이 드러나는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정부 청사를 품고 있는 정치 1번지 종로.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회의원 배지를 단 곳입니다. 여당에선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총리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국당은 오늘 당 대표급 인사들에게 전략지역 출마를 권고했습니다. 노력을 하면 당선이 가능한 지역을 출마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인근 선거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 총리와 황 대표는 최근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이 내년 4월 종로에서 맞붙는다면 대선 전초전 성격을 갖게 돼 승자가 대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전국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서야 할 입장이어서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있어 빅매치 성사의 변수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이른바 4+1 민주당과 군소정당 사이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오늘 오후 들어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안에 최종안이 마련되고 이러면 내일 처리를 시도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민희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4+1 선거법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부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으로 배분하되 비례대표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민주당 방안에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연동률 상한제를 이번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의당 등이 주장하던 석패율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 입후보할 수 있는 이중 등록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패스트트랙 공조 모임인 4+1 협의체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지만 민주당이 선거법을 내년 1월에 처리하는 방안 검토로 압박하고 군소야당이 또 한 번 물러서면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민주당은 또 한 번 협상 대신에 압박을 선택했고 군소야당은 또 한 번 원칙을 버리고 실리를 택한 셈입니다. 오늘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자, 연동형 비례제를 얼마나 적용할 것인지 그 상한선 문제 때문에 협상이 꼬였는데 결국 민주당 주장대로 가는군요. 네, 이른바 연동형 캡은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는 데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사실상 연동률을 낮추는 게 목적입니다. 정의당 주장대로 한시 적용이라는 단서를 달더라도 선거법은 총선 때마다 개정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 안이 관철되는 셈이 됩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낙선자가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인데 심상정 구하기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실상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대신 이중 등록제,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모두 입후보하는 제도가 거론되고 있는데 목적은 역시 지역구에서 낙선하는 중진 구제입니다. 석패율제가 구제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는 대신에 이중 등록제는 처음부터 구제 대상을 정해 놓는 게 차이점입니다. 밀실에서의 선거법 협상이 이어질수록 중진 구제를 위한 꼼수만 점점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예, 국회에서 취재하는 이미지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4+1이 수로 밀어붙인다면 한국당으로서는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죠. 그래서인지 어제는 국회 안에서 그리고 오늘은 국회 그러니까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지지자들이 국회 안으로 몰려들어와서 대혼란이 빚어진 탓에 국회 문은 오늘 닫혔습니다. 유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보수단체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로 아수라장이 된 국회는 오늘 종일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국회 앞에는 경찰이 차벽을 세웠고 정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차량은 국회 정문으로 출입할 수 없고 국회 출입증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당은 일단 경내에서 선거법 규탄 집회를 시작했지만 이내 지지자들이 있는 국회 앞으로 진출했습니다. 연동형 반대! 공수처 반대! 황교안 대표는 장애투쟁에 적극 동참하라고 소속 의원들에게도 주의를 줬습니다. 극좌 세력의 장기 집권까지 획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선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며 의원들을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열심히 하자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조는 의원이 있다고 면박을 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황 대표가 폭력을 조장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정의당은 한국당 농성장을 찾아 항의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정부가 어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와 종부세율 인상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 대폭 확대 같은 초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은 또 공시가격 인상 계획을 내놨습니다. 대책이란 대책은 거의 다 한꺼번에 쏟아부으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한편에선 총선용 대책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은 당장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에 위치한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형 공시가격은 올해 8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엔 시세의 73%인 11억 8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은 368만 원으로 50% 늘게 됩니다. 정부가 종부세율 인상에 이어 현재 68.1% 수준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로 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은 70에서 80%까지 시세를 반영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강남권 등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0에서 30%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다 과감한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보유세 부담을 못 이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등 매수자의 돈줄까지 틀어막은 상황이라 거래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이 일단은 안 되니까 당장은 어떻게 움직일 생각을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지켜보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내일 표준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오는 24일 토지, 내년 3월 공동주택 순으로 공시가격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종부세 세율을 올리고 공시지가까지 상향 조정하면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내년에는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 강남뿐 아니라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강북 지역의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 집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정준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고급 아파트. 85제곱미터 아파트가 34억 원인 이곳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내년에 보유세로 1,68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올해보다 50%가량 늘어납니다. 강남에 21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더 갖고 있는 이주택자라면 세금은 다주택자 세율이 추가 적용돼 무려 7,48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올해보다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겁니다. 1가구 2주택 있는 사람들은 자폭이에요. 이게 시간이 가면은 거지돼 이 사람들. 집값 급등 지역인 마포,
용산, 성동구의 아파트도 종부세 부담이 무거워집니다. 마포에서 시세 13억 원대인 아파트도 공시가 9억 원을 돌파하게 돼 시세가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는 현재보다 12%를 더 내야 합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건강보험료 인상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도 영향을 주어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은 한도가 있잖아요. 9억을 초과하는 거 공시가로 묶어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손대 안 돼.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다주택자와 일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조세 저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은행에도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15억 원이 넘는 집을 사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대출의 물꼬를 완전히 잠궜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출받아서 중도금, 잔금 치르려고 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제한된 첫날, 은행마다 문의 전화가 이어집니다.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어도 대출을 못 받는지, 이미 신청한 대출이 그대로 나오는지 등이 주된 질문입니다. 기존에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금을 냈거나 어제까지 신청이 접수된 경우 외에는 대부분 대출이 안 되는 상황. 아직 세부 지침을 못 받은 은행 역시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에 주의해라라고만 나왔고 아직까지 어떻게 처리해라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지역에선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9억 원 이상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종부세는 많이 나왔다고 다들 불만이 대단해요. 투기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정부의 기대처럼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내놓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종부세 오르다고 해도 집값 너무 많이 오르는데 세금 찔끔 내는 거 두려워서 뭐 팔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가운데 한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헌법 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곱비 풀린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노무현 정부 시즌2 이건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이요, 이 규제 위주라는 점이 닮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규제 방안으로 쓰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등이 전부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규제 정책들입니다. 자, 대통령의 부동산을 잡겠다는 자세도 비슷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을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년 동안 3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반드시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면서 2년 반 동안 18번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자, 어쨌든 노무현 정부도 부동산만큼은 잡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임기 후반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정책 시행 착오 중에 제일 큰 것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각종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불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서울, 특히 강남 지역의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자, 물론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도입한 12구 대책 이후에 주택시장이 일시적으로 이 안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2005년 2월부터 집값은 다시 상승세를 탔습니다. 자, 오히려 강력한 대책의 약발은 점점 짧아졌는데, 자, 2005년 이 831 대책은 2달도 채 안 돼서 오르기 시작했고,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었는데, 그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24.11% 급등했습니다. 자, 강력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겁니다. 자, 결국 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일까요? 사실 어제 나온 규제 정책들이 이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강력한 대책이란 점에서 이 부동산 가격은 한동안 안정세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강력하기는 해도 이 새로운 정책은 아니죠.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가격이 상승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하는데요. 특히 한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자료를 보면 출범 후에 지난 2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30.7% 올랐다는 점에서 이 노무현 정부 때 각종 규제에도 집값이 올랐다는 부분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 공급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의 공급 부족의 수급 상황의 어떤 그런 불균형으로 인한 상승 기조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다. 예, 결국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공급 문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심리적 고려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배려는 잘 보이지 않더군요. 맞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 관련 조사 때와는 달리 적극 해명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입장문을 밝히기도 했는데 법적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밝힌 입장문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장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재수 감찰 당시 기억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며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같은 진술은 청와대 감찰부문의 총책임자인 민정수석으로서 결정권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 전 장관 측은 정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민정수석 직무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포함돼 있어 법적 책임과는 선을 긋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행위 자체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강제력 없는 감찰의 한계로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는 논리를 편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최종 책임이라는 표현도 사용해 당시 감찰 중단의 배후에 다른 정권 실세들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확보된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검토하면서 법리 적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데 따른 맞대응으로 결국 표창장 위조라는 한 사건을 두고 두 건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만 따로 떼 기소한 건 9월 6일. 사모펀드 관련 비리와 자녀 입시 비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는 10월 11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그리고 방법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세 번째 공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지 7일 만입니다. 검찰은 법원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은 채 첫 번째 공소도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진행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다면서 항소심 재판부서 판단을 다시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소 취소를 할 경우 오히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와 행사, 증거인멸까지 한 번에 심리하는 게 순리라며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을 병합해달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벌인 경찰들을 줄소환하고 김 전 시장 관련 비리를 처음으로 제보한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열흘 만에 다시 불렀습니다. 또 검찰은 관련 문건이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보내질 때 이 제목과 내용이 일부 가공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인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조사가 예상됩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집중 조사한 검찰은 오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지난 6일과 7일 송 부시장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조사한 지 열흘 만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서 2017년 가을부터 청와대와 선거 공약 등을 교감한 것으로 보이는 BH 회의 단어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각 A4 용지 4장에 달하는 송 부시장이 최초로 제보한 문건과 이를 청와대가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상대로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송 부시장이 보낸 첩보와 청와대가 만든 첩보를 비교한 결과 건설업체 유착비리 등 내용과 비리 죄명과 법정 형량 등이 추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를 단순히 받았다는 청와대 해명이 틀리다는 겁니다. 추가된 사항은 비리를 광범위하게 민정비서관실에서 수집해온 것임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1년 동안 소환에 불응했던 울산 경찰들과 울산시 공무원들도 줄 소환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울산 경찰들과 공무원들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도 곧바로 부를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를 와해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구속된 건 삼성전자 창립 이후 처음인데 재판부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많다며 이 의장을 포함해서 임직원 등 26명에게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삼성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계열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하달돼 계열사와 자회사로 배포된 노사 전략 문건과 자료 등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한 문건이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와 최평석 삼성전자 서비스 전무 등 전현직 임원 4명도 실형을 선고받는 등 재판에 넘겨진 32명 가운데 2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4년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씨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측이 염 씨 아버지에게 6억여 원을 건네고 시신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선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고위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실형 선고에 삼성전자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버랜드에 이어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의 사건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 관행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검사와 경찰관 9명을 가혹행위 등의 책임을 물어서 입건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실종 초등학생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9년 화성에서 초등생 김모양이 실종됐습니다. 유족들은 그동안 경찰이 시신을 숨긴 채 실종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시신이 발견됐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그분들을 오히려 수사를 해서 그분들이 어디다 은폐를 했는지 그 수사가 우선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런데 30년 만에 유족의 주장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모 형사계장이 양손이 묶인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도 숨겼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이정 계장 등 2명을 시신 은닉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8차 사건과 관련해 형사 7명과 검사 1명을 입건했습니다. 형사 7명에게는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를, 최모 검사에게는 영장도 없이 윤모 씨를 불법 구금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8차 사건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당시 감정이가 실수로 확률을 잘못 계산하고 무죄로 볼 수 있는 검사 결과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감정이가 연구 결과에 매몰돼 용이 좀 더 없던 윤 씨를 범인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경찰관은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방법 자체의 결함도 알고 있었는지. 그 당시에 그런 걸 알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인이 아닌 일반인의 채모를 검사해 감정서 결과가 조작됐다며 향후 의견서를 재심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오늘 입건한 9명 가운데 1명은 이미 숨진 상태입니다. 공소시효도 모두 지나서 혐의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30대 남성이 자신의 친구인 현직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에 도주했다가 자진 신고했는데 경찰은 절친이었던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유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철문 위로 접근을 막는 테이프가 붙여졌고 계단벽에는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31살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몸에 피를 묻힌 채 속옷만 입은 상태로 바로 옆 빌라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8시간 가까이 지난 오전 10시 20분쯤 직접 119에 사람이 쓰러졌다며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사건 당일 비번이었던 피해자는 A씨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A씨에게 결혼식 사회를 맡길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사고 당일 다른 곳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A씨 집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시신에서는 다수의 외상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 사망에 연루됐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피해자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을 주장한 인원고등학교 학생이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학생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내일부터 무기한 천막 농성 돌입과 소송을 예고했고 학교 측도 재심을 청구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양측의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서울 인원고의 정치 편향 교육 문제를 처음 폭로한 최인호 군이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학폭위 조치 결과 통지서입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사회봉사 15시간 등의 징계 조치와 최 군과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최 군이 학폭위에 회부된 건 지난달 26일. 폭로 영상에 등장한 학생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한 겁니다. 피해 당사자가 신고를 해서 학폭이 열린 거잖아요. 불만이 있다고 하면은 재심을 청구를 하면 되죠. 최근은 공익 목적으로 올린 영상이고 모자이크 처리에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며 학폭위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공익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입틀어 막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 군은 내일 인원고에 횡포를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뒤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합니다. 학교 측 사과를 받아낼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또 학폭위 결정 무효화를 위한 행정소송과 함께 학폭위 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낼 계획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치를 내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하고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인원고 측은 학폭위 결정을 철회할 계획이 없으며 최근의 소송 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군부대에서 작업 도중 사고가 나 절단할 뻔한 팔을 국군 수도병원의 의사가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병원 방문 시 흔히 보게 되는 수액의 줄을 이용해서
환자를 살리는 임기응변이 돋보였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이 의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 6일 강원도 춘천의 한 항공부대 소속 21살 김모 상병은 유조 차량과 후미 차량의 충돌을 막는 과정에서 팔이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상병은 이곳 국군 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팔 내부의 혈관이 전부 끊어지는 등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 보통은 절단을 선택하는 상황이었지만 담당 군의관 이호준 소령은 수액줄로 혈관을 임시 연결하는 방법으로 괴사를 막고 절단을 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미군들이 그 수액줄 쓰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어요, 미리. 이소령은 사고 직후 적절한 응급 조치와 신속한 후송이 큰 역할을 했다며 사고를 막으려던 김상병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게 오히려 명예라고 했습니다. 이런 친구를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명예롭지 않냐. 12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마친 지 열흘이 지난 현재 김상병은 팔에 어느 정도 감각이 돌아온 상황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 담당 특별대표의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북 대화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며 압박했습니다. We're watching it. We'll see. I'd be disappointed if something would be in the works. 대응에 나설 거라는 경고와 동시에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And if it is, we'll take care of it. But we'll see. We're watching it very closely. We're watching North Korea.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위성 사진입니다. 북한이 전날 밤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두 번째 시험 사실을 발표한 지난 14일 이후 촬영됐습니다. 시험 전 수직 엔진 시험 때에 밀착해 있던 시설물이 시험 이후 옮겨졌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인력과 장비를 보호하면서 작업 모습이 상업 위성에 잡히지 않도록 숨기는 기능을 합니다. 이 시설물이 물러나 있는 모습이 포착된 건 드문 일로 시험 후 엔진 시험 때 정비 작업 시작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38노스는 분석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북한이 시험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have seen talk of tests. I think that they will be likely if they don't feel satisfied.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치적 합의와 관련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북한의 겁으로 올해 무산된 대북 쌀 지원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악의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할 거란 우려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 톤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쌀 구매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272억 원, 쌀 수송과 분배 등 부대 비용만 해도 136억 원 넘게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진전이 안 되면은 종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WFP에 지원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새해에도 쌀 지원 사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식량 사정과 WFP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면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남북한 교류협력을 유엔 제재 하에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망신만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부는 이달 초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북한 모자 의료 지원 사업으로 500만 달러, 약 6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서울 가정법원 입구에는 아빠와 엄마, 아들과 딸 이렇게 4명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조각상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 가족상이 사실상 철거됐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서 가족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건데요.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빠와 엄마 품에 딸과 아들이 안겨있는 모습의 금속 조각상. 4인 가족을 묘사한 조각상은 1972년 서울 가정법원에 설치돼 47년 동안 청사를 지켜왔습니다. 4인 가족상은 최근까지 민원인들이 자주 다니는 이곳 3층 조정실 앞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철거된 채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몇 달 전 정기법조간담회에서 아빠와 엄마,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이 지금 시대와 맞지 않다는 말이 나오자 철거해 창고로 옮긴 겁니다. 가정법원 관계자도 법원에 이혼 가정들도 오는데 4인 가족이 완전체라는 조각상을 보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철거 이유를 밝혔습니다. 30년 전인 1990년 4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인 335가구로 표준 모델로 불렸지만 지난해에는 17%까지 줄었습니다. 반면 9%에 불과했던 1인 가구는 약 29%까지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주거정책도 기존의 4인 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창고 방치는 가족의 의미를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 4인 가족상은 오늘 민원인들이 다니지 않는 10층 법원장실 옆으로 조용히 옮겨졌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동남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전지훈련차 한국을 찾았습니다. 올림픽 본선 진출을 위한 첫 훈련은 박 감독의 고향에서 시작됐는데요. 최고의 금이 환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침없는 박항서 매직의 오늘의 포커스를 마쳤습니다. 경남 통영에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이 등장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전술을 지시하는 감독, 바로 박항서 감독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베트남의 사상 첫 본선 진출을 노리는 박항서호가 전지훈련 무대로 고국인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체력 회복을 해야 되고 재충전을 해야 될 시기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제가 감독인 제가 있는 곳이 여러 가지 뭐 언어도 그렇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을 것도 있기 때문에 박항서 매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60년 만에 베트남의 동남아시안 게임 첫 우승을 이끌며 새로운 역사를 썼죠. 이렇게 베트남 국민 마음을 뜨겁게 달군 장면은 또 있습니다. 상대 반칙과 심판 판정에 거칠게 항의하다 레드카드를 받는 박항서 감독. 현지 언론은 지친 선수들을 보호하려 새끼를 지키는 닭처럼 싸웠다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박당선, 즉 베트남에 금을 가져다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2년 전 박 감독이 부임했을 때만 해도 베트남은 동남아의 변방팀이었죠. 같이 밥을 먹어도 서로 말 한마디 없이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런 선수들에게 박 감독은 몸으로 먼저 다가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가장 쉽게 제가 제 어떤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는 뭐 스킨십인데 발 마사지까지 해주는 파파 리더십에 팀은 변했습니다. 팀워크와 전술 능력을 키우며 승리를 맛보기 시작하더니 파죽지세로 신화를 써내려가며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은 낮추고 공을 선수와 국민들에게 돌립니다. 베트남 정신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서 하나의 팀으로 잘 완성돼 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경기를 하면서 선수 스스로가 자신감도 생기고. 지난 9월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중국 올림픽 대표팀을 2대0으로 이긴 장면은 월드컵 4강의 향수를 가진 우리의 눈길을 끌었죠. 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의 벽은 높다며 더 높은 곳을 꿈꾸는 박항서 감독.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한테 틀리면 못 가. 누가 공부도 이제 나가. 절대 틀려. 너 하는 거 이제 나가. 오케이. 사커 파파로 우뚝 선 박항서 매직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음악을 즐기는 방법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전설의 가수는 홀로그램 콘서트를 하고 AI는 곡을 만들어냅니다. 고민성 기자입니다. 가수 마마무가 무대 위에서 화려한 가창력을 뽐냅니다. 시선을 돌려 무대 반대편을 보면 댄서들이 춤을 추는데 마치 실제 공연을 보는 듯합니다. 세계 최초로 체험형으로 앨범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히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는 음악 앨범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개의 렌즈로 전방향을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 특수 카메라로 촬영해 백댄서와 밴드까지 한 화면에 무대 전체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도 생전 모습 그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홀로그램 기술의 발달로 더욱 실감나는 이 공연은 미국과 유럽 순회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의 한 가수가 부른 이 노래는 AI가 작곡했습니다. 작곡 프로그램의 곡 장르와 속도, 길이만 넣으면 곡이 완성되는데 몇 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겠죠. 공연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공연을 돈을 지불하고 볼 수 있게 만드는 데는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첨단 과학기술과 대중예술의 융합이 새로운 문화 콘텐츠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가 길을 가다가 사과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으깨지기는커녕 곱절로 커졌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방망이로 내려칠 때마다 더 커져서 길을 아예 막아버렸죠. 그때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나타나 타일렀습니다. 이 사과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두면 조그맣게 있을 뿐이지만 힘으로 맞서 싸우면 주체할 수 없이 커진다오. 이솝 우화 분노의 사과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이 바로 그랬습니다. 노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했습니다. 김병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김수현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은 부동산 시장은 하이에나가 우글거리는 정글이라고 했고,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국민이 잘 몰라서 집값이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굵직한 대책만 17번을 내리내놓았지만 서울의 집값이 56%나 올라서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만 찍어 누르는 이른바 벌주기식 대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솝 우화의 사과처럼 손만 대면 탈이 나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임기 전반기에 17차례나 대책을 내놓는 사이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8억 8천만 원으로 무려 45%나 뛰었습니다. 서민들은 아파트 값이 억 소리를 내며 치솟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18번째 대책이 나오자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정책이냐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은 없이 대출만 조이는 바람에 현금 부자만 집을 사고 중산층과 청년들은 서울에 내 집 마련할 꿈을 아예 꾸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선 때까지는 집값을 붙들어 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 더 크게 터질 압력만 키울 뿐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재개발이 진행되는 상가를 1년 만에 팔아서 시세 차이 9억 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교롭게도 그 지역 역시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면 그때 다시 집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이라면 언제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12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분노의 부동산 어디로 튈까 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찬바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져 서울은 영하 3도를 기록하겠고요. 한낮에도 4도 정도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포근했고 또 내일은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블랙아이스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는 가운데 오늘 내린 비가 얼어붙어서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습니다. 특히 블랙아이스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유의하셔야겠네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청주와 대전이 영하 2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강릉이 8도, 울산 12도, 전주는 6도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추운 보통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